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벌었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반면 비슷한 형편이던 친구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워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다를까?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은퇴 후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다는 말 사실입니다. 오늘은 같은 돈으로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의 돈 쓰는 기술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67세 김상철 씨는 35년 직장생활 끝에 3억 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은퇴한 동기 박 씨도 비슷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삶은 극명히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연금을 다시 계산했고 외식할 때조차 눈치를 봤습니다. 반면 박 씨는 같은 금액으로도 넉넉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소모임을 하고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때로는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둘 다 같은 돈으로 출발했는데 왜 한 사람은 여유롭고 한 사람은 초조할까요? 비밀은 돈을 쓰는 기술에 있습니다. 김 씨는 돈을 지출할 때마다 혹시 모를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은행에 묶어두고 병원비나 경조사비를 대비한 예비 자금만 늘렸습니다. 반면 박 씨는 자신이 가진 돈을 시간과 경험의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안 하면 언제 해보겠나. 그는 돈을 쓸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지출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그렇게 그는 작은 소비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불필요한 절약 대신 가치 있는 지출을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70세 장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220만 원이 전부지만 그녀는 동네에서 부자처럼 사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 씨는 돈을 쓰는 목적을 정확히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달 생활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비, 행복비, 미래비. 기본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지출이고 행복비는 오로지 자신과 남편의 즐거움을 위한 지출, 미래비는 건강과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후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행복비에 포함됩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버릇처럼 지출하는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여유가 생겨요. 이처럼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감정이 아닌 목적에 따라 쓴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보다 돈을 쓸 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지만 그 대신 시간의 주권을 얻습니다. 따라서 돈을 시간과 맞바꾸는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매달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보험, 카드 포인트 등으로 새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한 60대 부부의 경우 정기 결제 항목을 정리하자 한 달에 18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근교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절약의 기술보다 배분의 기술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소비를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합니다. 생존형 소비, 보상형 소비, 가치형 소비. 생존형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지출, 보상형은 억눌렸던 욕구를 푸는 소비, 가치형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부자처럼 사는 은퇴자들은 대부분 세 번째, 가치형 소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매달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손주와 함께 박물관을 다니며 시간을 선물합니다. 또 다른 이는 돈을 모으는 대신 지역 커뮤니티에 기부하거나 음악 동호회에 가입해 관계를 쌓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돈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차이는 큽니다. 은퇴자는 경제적 불안보다 소비 불안에 더 시달립니다. 즉,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특히 한국의 6070대는 절약은 미덕이라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가치가 오히려 삶을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를 죄책감 없이
그러나 무의미하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합니다. 70대 은퇴자 이선우 씨는 젊은 시절 늘 돈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돈은 있는데 삶이 비어 있다는 허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아내의 권유로 수묵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 수강료 10만 원, 도급이 5만 원. 처음엔 사치라 느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 돈 덕분에 하루가 생겼어요.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제 매달 교실 친구들과 전시회를 열고 소소한 작품 판매 수입도 얻습니다. 그에게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의 양보다 의미를 관리합니다.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 돈을 잘 못 쓰는 사람은 돈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둡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돈 쓰는 기술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무엇을 위해 쓰는가를 정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소비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라. 혼자 쓰는 돈보다 함께 쓰는 돈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셋째, 돈을 경험으로 바꿔라.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한 사람들이 은퇴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돈은 결국 삶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곧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보여줍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은 나를 줄이는가, 아니면 나를 확장시키는가? 그 질문에 확장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은퇴 후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들은 돈을 모으는 기술보다 돈을 다루는 철학을 먼저 배웠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태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이 된다. 결국 부자처럼 산다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쓰는 사람의 방식이다. 은퇴자의 소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돈을 쓰는데 서툴다. 돈을 모으는 습관은 단단하지만 쓰는 훈련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소비의 공백이 생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시 배워야 한다.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만의 소비 규칙을 만든다. 그 규칙은 절약과 낭비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 기준이 된다. 서울에서 만나본 68세 이영호 씨는 퇴직 후 5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돈을 아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자유롭게 쓴 사람으로 불린다. 그는 퇴직 후 1년간은 기존의 습관대로 살았다. 외식은 줄이고 여행은 미루고 자녀에게는 생활비를 보내주며 스스로를 검소한 아버지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울이었다. 무언가를 꾸준히 참고 있는 상태가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그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삶을 위한 투자비로 따로 떼어두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배운 것은 그림, 악기, 운동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돈으로 여유를 사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말한다. 돈이 사라질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게 진짜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부자형 은퇴자는 소유의 불안이 아니라 경험의 충족감으로 자신을 관리한다. 돈을 쌓아두는 대신 돈이 자신을 확장시키는 경험을 찾는다. 반면 불안형 은퇴자는 소비를 미루며 안정감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그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고착시키는 경우가 많다. 돈을 쓰는 것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연습이기도 하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은퇴 후의 소비는 철학적 행위다. 소비의 대상보다 소비의 이유가 중요하다. 왜 이 돈을 쓰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돈의 주인이 되어 있다.
70대 부부 중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기억비라 부르며 여행 자금으로 쌓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추억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비의 의미가 달라지면 돈의 가치도 달라진다. 이처럼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돈의 효용을 물질적 만족에서 심리적 만족으로 옮겨 놓는다. 또한 이들은 돈을 관계의 매개로 쓴다. 은퇴 후 가장 급격히 줄어드는 자산이 바로 사회적 관계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순간 소속이 사라지고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도 줄어든다. 하지만 부자형 은퇴자들은 돈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작은 음악회나 독서 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 이때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돈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순간 그는 경제적 가치 이상을 얻게 된다. 은퇴 후 돈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다. 반면 돈을 아낀다는 것은 불안을 잠시 달래주는 행위일 뿐이다. 물론 돈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소비의 방향이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불안을 가리는가를 구분해야 한다. 그 차이는 결국 인생의 태도를 바꾼다. 연금 생활자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실제로 60대 이상 은퇴자 중 자산 5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순환성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즉 돈이 흘러야 삶도 흘러간다. 막힌 돈은 막힌 관계처럼 삶을 무겁게 만든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잘 쓰는 법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지출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 단위로, 어떤 사람은 월 단위로 돈을 계획한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일관성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돈을 쓸 때 기대감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여행을 계획하며 조금씩 모으는 과정, 손주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시간, 그런 미리 느끼는 즐거움이야말로 돈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심리적 보상이다. 세 번째는 기부나 나눔을 통한 소비의 확장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곳에 쓰면 돈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삶의 의미로 환원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결국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그들에게 돈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나를 지탱하고 나를 표현하며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된다. 반면 돈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돈의 크기가 곧 존재의 크기가 된다. 그 차이는 나이보다 마음의 자유로 측정된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워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을 쓸 줄 아는 법이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돈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더 넓게 연결된다. 돈이 사라질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 관계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결국 부자처럼 산다는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의미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은퇴 후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태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지에 대한 선언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의미는 남는다. 부자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삶이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이 혹시 은퇴 후 지갑을 여는 일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이 돈은 나를 줄이는가 아니면 나를 확장시키는가? 그 질문에 확장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현명한 돈 쓰는 기술이다.